네. 잠시 인터넷 상황이 조금 안 좋았었나 봐요.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뭐 날이 좀 뭐 우중충해서 그런가 네. 인터넷 상황이 조금 안 좋다고는 하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떡볶이 맛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떡볶이 맛있고 만두 맛있어요. 만두도 맛있고 네, 멀티쿠커는 제가 뭐 지금 써보진 않았는데 네. 이뻐. 네, 살만한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링크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아, 떡볶이 진짜 맛있다. 이거는 후회 안 합니다. 계속 먹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쉬는 시간 제가 다 먹었습니다. 자, 우리 또 걱정이다. 분명히 구만두는 안 드실 거고 네. 떡볶이는 잘하면 드실 것 같은데.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떡볶이 어떨까요? 예전에 안 먹었는데요. 요즘에는 2개 정도 먹습니다. 맛만 살짝 보시고 김이상궁처럼 살짝 맛 보시고 그러니까 2개 먹을 때 제일 맛있잖아요. 좀 먹을 때. 첫 맛이 제일 맛있긴 하죠. 와, 여기 정말 철저하죠. 네,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뭐 그냥 조금 먹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2개 딱 드십니다. 발림말 안 하십니다. 진짜. 약간 매운 거 쪽이세요 아니면 매운 거 좋아합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맛있습니다. 청하다. 정말 맛있나 봐요. 그렇게 네. 다 드시네 그걸. 네, 맛있어요. 근데 이거 떡볶이 맛있어. 어떻게 조리했나 모르겠네. 자, 이 맛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부터 시장을 어떻게 한번 느껴볼까요 오늘? 예, 다우는 0.37% 소폭 올랐는데 나스닥이 연속 4일 동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도 연속 4일인데 나스닥이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길주 위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요 4일 동안 어느 정도 빠졌나요? 한 10% 정도 빠졌죠. 엔비디아 뭐 그런 정도 빠졌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테슬라가 급락을 했습니다. 8.3%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 그리고 길주 위주로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은 1.35%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4일 동안에 5.2%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길주들이 시장 하락을 견인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는 아침 하락 후에 장중에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한 반 정도는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아래꼬리를 달리면서 낙폭 축소를 시도를 했고, 내일 아침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갈리겠지만 시장이 네. 방향을 잡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3일 연속 하락을 했고 낙폭으로 큰 낙폭에서는 3일 연속 했고 그리고 오늘 아침 시장에서는 아래꼬리가 달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 소폭이나마 이제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속 하락을 했고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난주서부터 계속 하락하는 원인을 얘기를 하는 것을 네.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 98.3이 나왔습니다. 이 전월이 105.3이었고요. 네. 그럼 이제 경기에 대해서 우려가 더 가중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9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시면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가도 걱정이고 또 내려갈 때는 경기 때문에 걱정이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수준에 있지 않고 또는 점진적이지 않고 이게 급격하게 떨어질 때는 이제 시장에서 이걸 염려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잠깐 말씀을 좀 화면 한번 보여드리면 야후 파이낸스 화면을 그냥 캡처해 온 건데요. 이게 지금 이제 100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100 라인을 지금 2021년부터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팬데믹 때 이게 빠졌다가 이 밑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잘. 근데 요번에 한번 다시 또 빠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게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설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설문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다시 빠지는 부분에 왜 설문에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네. 이게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것은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소비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보면은 이제 예. 이 100 아래로 내려간 시점들이 뭐 2024년 초에도 있었고 예. 2023년 후반에도 있었고 예. 근데 그때가 대표적으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라가던 때였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지표가 예.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이번에 갑자기 커지는 겁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 경기 지표들은 네. 시장에 갑작스러운 텐트럼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지. 그렇기 네. 때문에 잘 보시면 들쭉날쭉 계속 했잖아요. 네.
그런데 시장이 그러면 들쭉날쭉 하는 동안에 빠졌다 올랐다 그랬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향후의 경기 추세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지 네. 당장의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만약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것으로 인해서 추세 전환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그렇게 결론을 좀 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유럽 1월 판매가 45% 급감했다고 해요. 그래서 장중에 10% 하락을 했었는데 종가로는 8.39% 하락을 해서 302달러 됐습니다. 300달러 됐습니다. 300달러 됐어요? 네, 300달러 이제 됐습니다. 아, 그럼 이제 저는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테슬라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걱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두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뭐냐면 걱정하는 부분들은요. 이 5번 뉴스 전에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판매가 45% 감소했는데요. 같은 기간에 유럽 전기차 시장 전반적으로 판매 대수로 37% 성장했어요. 네. 다른 것들은 더 판매가 늘었다는 거예요. 네. 다른 메이커들은. 그러니까 중국도 한 15% 감소했고 미국도 한 13% 감소했는데 판매 대수가 미국도 보면은 같은 기간 미국 전기차 시장은 15%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유독 테슬라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를 이제 이유들을 이제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봤더니 원래 1월 효과가 1월에는 차가 좀 안 팔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가 업그레이드된 신차를 하겠다는 이제 판매하겠다는 발표가 계속 Y요? 있었어요. 네. 모델 Y요. 그래서 신차 판매하기 전에 이건 우리 다 아는 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네. 신차가 나오기 전에는 기다리겠죠. 그 상태에는 이제 기다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다. 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유럽에서 특히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때문이 아닌가라는 분석들을 좀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행보를 같이 하면서 유럽 대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굉장히 곱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테슬라의 기업의 가치나 기업의 성장에 변화가 생기는 것들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의 성장에 뭐가 바뀌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네. 다만 지금 이 구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 300달러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300달러 왔잖아. 예. 이제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300달러 오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네. 왜 300달러 왔을까? 혹시 내가 놓친 그렇죠. 어떤 시그널이 있는 건 예, 예, 아닌가? 그러면서 원래 처음 전략대로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아씨 이게 또 복잡해지면서 예. 못 들어가겠네. 이제 그거는 이제 내려가면 내려가는 이유들이 나오니까 악재를 생각하면 못 사는 거고 또 올라갈 때는 계속 호재가 나오니까 못 파는 거죠. 떨어져도 못 파는 거고 네. 뭐 이런 상황이 좀 되는데 근데 그런 시점에서는 아주 심플한 답이 있죠. 뭐예요? 테슬라 기업을 보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 기업이 이건 일시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믿는다면 떨어지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땡큐다. 네. 오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을 때는 못 하는 거죠. 네. 악재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딱 그러면 10%만 더 빠지면 진짜 들어가겠습니다. 270. 아니, 원래 처음에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기억한 네. 330이었었어요. 네, 330이었나? 네, 330이라 그랬었어. 아 그래요? 네. 300으로 좀 빠지니까 300으로 내려와. 네, 지금 또 빠지니까 270. 네. 아 270은 되면 진짜 들어갈게요. 나는. 근데 테슬라의 최대 노이즈 또는 뭐 악재라고 한다면 테슬라 이외의 전기차 메이커들이 부각이 됐을 때 네. 이제 악재라고 생각을 하죠. 과거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전기차 캐즈 뭐 이 얘기하면서 한동안 그 얘기를 안 하는데 테슬라의 향후에 이제 만약에 악재가 작용을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일 거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뭐 대학마다 이렇게 있지도 않고 전기차 전체적으로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여전히 그대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일 테슬라가 그 전기차 그것만 있다고 하면 확실하게 지금 떨어진다고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테슬라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맞아. FSD 옵티머스. 있고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업들이 네.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 성장성을 바라보고 테슬라를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이를 말씀드리겠고요.
엔비디아가 내일 아침 제가 방송을 할 때는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옵션 시장에서 위아래로 10%로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일부 요번에 좋게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목표 주가를 170에서 200달러를 올리는 쪽도 있고 그랬었어요. 어제.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이렇게 클 수 있는데 네. 여기다가 좀 지켜보겠다고 하는 거지. 거기다 베팅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뭐 양쪽으로 옵션 시장, 파장상품 시장에서 베팅하고 거기서 몇 배짜리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네. 여전히 대부분의 투자 심리는 지금 경계 심리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컨센서스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뭐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거보다는 시장에서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그동안에 그 발열 문제를 통한 블랙 웨일에 대한 결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확고하게 다 끝났다. 이제 계속 이제 팔면 된다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젠슨왕이 어떤 코멘트를 해내느냐. 거기에 좀 달려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이 부분은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는 삼성전자 중요한 것처럼 네. 지금 나스닥이 4일 동안 5%를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할 즈음에 왔는데 간당간당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전에 미국 시장을 살린 건 항상 애플이 살렸어요. 밑으로 네. 지지할 여기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순간 되면 애플이 올려주고 그랬거든요. 엔비디아가 여기서 내일 좋게 나오면서 올려주는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밑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엔비디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술주들이.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월마트가 네. 뭐 실적 얘기하면서 좀 떨어졌었는데 가이던스 얘기를 하면서 떨어졌었는데 어제는 4%나 올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이게 왜 올랐냐로 설명을 드려본다면 지금 미국의 경기 둔화 뭐 또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고 막 이렇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구간에 들어가면은 늘 고가의 임의 소재들은 빠지고 필수 소비재들이 올라요. 필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필수 소비재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뭐 이런 것들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어제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한번 볼까요? 어제 우리 코스피가 마이너스 0.57%, 2,630포인트, 코스닥이 마이너스 0.5%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는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미국이 연속 이틀 동안 특히 나스닥이 2%대로 하락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장이 0.5, 0.3 이런 식으로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견조한 흐름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제도 1% 개파락 출발했는데 반등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어제가 화요일이었죠. 월요일에는 2차 전지가 오르면서 지수를 방어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조선업종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방어를 했습니다. 얘들이 시가총액이 꽤 됩니다. 그래서 지수 방어를 할 수 있었던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삼성중공업이 8.2% 올랐고요. 직전 고점 다 돌파했고요. 한국조선해양이 5.6%, 하나오션이 5%, 동성화인텍 9%, 성강밴드 8%, 조선 기자재까지 다 올랐어요. 근데 어제 왜 그러면 새로운 뉴스가 뭐가 있었냐? 아까 뭐 권 기자님이 전해주신 뭐 이런 뉴스들도 있긴 했지만 신규의 수주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어제 보도들이 어떤 보도들이 많이 나왔냐면은 우리 그 삼프리어에서 나와서 조선업종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요즘에 조선주 여러분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실적 대비 많이 올랐다. 네. 그래서 이제 피크론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조선업은 올해는 이제 올라올 만큼 지난번부터 많이 올라왔고 좀 네. 꺾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사실 보고서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조선주들이 조정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저께 계속 나온 얘기가 뭐냐면 조선 섹터에 맞춘 적이 한 번에도 있었냐. 조선 섹터가 워낙에 장기적인 흐름이라서 맞춘 적이 없었다 여태까지. 네. 그리고 조선 섹터의 대세 상승을 본 사람들이 지금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2007년도에. 그렇죠. 2007년도, 2008년도 이때 이제 급등을 했었던 네. 거거든요. 근데 시작은 2006년 뭐 그때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걸 분석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남아서 조선 이 섹터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선 섹터의 분석 자체가
지금 뭐 주가 수주와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이 기업 이익을 보면서 이만큼 왔으니까 됐어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소송 섹터는 한번 대세로 움직일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길고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가 막 돌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조선주들이 그동안 조정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다시 꺾어 올라가는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저는 어저께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을 보였다가 조선주들은 좀 올랐고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는 조정도 별로 안 보였어요. 곧바로 다시 올라서 종고 좀 그런가요? 돌파하고 네. 시우간에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제가 신고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최근 1년의 고점들을 다 돌파하고 다 신고가예요. 근데 예전에 2007년, 2008년도에 워낙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들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오는 상황이 됐는데 제약바이오가 올라온 건 어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강세였던 2차 전지가 어제 하루에는 이제 매물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연기금이 하루에 막 4천억도 사주고 뭐 2천억도 사주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 128억 어제는 127억 샀어요. 네. 일단 팔지 않은 것만해도 뭐 좋은데 일단은 소폭 매수는 유지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어제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올해 연초에 우리 코스피 시장이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이틀 동안 빠지긴 했지만 연간으로 보면 9.6%가 한 10% 정도 지금 상승한 상태거든요. 네. 9.6 몇 %예요. 그러니까 9.6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코스피의 하락폭이 얼마게요? 작년 한 해? 예. 20. 마이너스 9.6입니다. 아 그래요? 작년 한 해 동안. 작년에 상반기에 플러스 11%였다가 하반기에 다 까먹으면서 밑으로 빠지고 해서 충격이 되게 20 컸던 거예요. 정도 느낌이 있는 거구나. 네, 느낌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9%였어요. 마이너스 9. 근데 네. 시작해서 올해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게 2월달 이제 이번 주에 끝나지만 네. 2개월 만에 지난주에 빠진 폭 그냥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먹고 보면 작년에 빠진 9%를 올해 9%를 지금 거기 해놓은 상태예요. 회복해버렸어요. 예, 양봉이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지나간 말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더 가면 시장이 추세 상승으로 전환돼야 돼요. 그럴 수 있느냐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소비 판매 감소, 기대 인플레 상승, 소비자 기대 지수 하락, PMI 하락, 전체적으로 향후 경기 불확실성을 반영을 이제 갑자기 요즘 아이들 저희 딸도 그러는데 갑자기 이런 표현을 막 쓰잖아요. 갑자기 뭐 지금 미국 사회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됐는데 여하튼간에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표는 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되면 정책적으로 연준 또는 미국 행정부에서는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나오느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는 관세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시장이 바라는 감세 정책이나 경기 부양 정책이나 뭐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은 이후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지금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잠깐 사이에는 한 2, 3주 동안 한 2주 동안은 별 문제 없었잖아요. 네. 근데 또 다시 이제 이게 부과가 되는 이유는 3월 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월 말 되니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 다음 주에 예정대로 한다. 또 4월에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 이제 본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차로 시간이 가면서 트럼프 관세가 다시 악재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은요. 그냥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지금 상황에서는. 네. 엔비디아에 따라서 방향 어떻게 잡느냐. 여기에 지금 이번 주에는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면서 이격 줄이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섹터별로 보면은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강세 섹터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서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물론 아니에요. 지수는 선방을 하고 있지만 체감적으로는 종목들이 이제 매물을 좀 막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그동안의 강세 섹터였던 지금 어제 조선주가 또 뜬금없이 막 급등을 했잖아요. 조정을 보였다가. 그랬듯이 뭐 로봇이 됐던 방산주가 됐던 전력기가 됐던 이런 것들이 또 이번에 조정 보일 때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가 매수는 무슨 저가 매수야. 오히려 팔아야 돼. 이 판단을 해야 되는 되게 애매한 상황에 지금 이제 들어갔어요. 종목별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러면 다른 데로 갈 거냐. 요즘에 제일 센 데가 어디냐면요. 그 음식료 있죠. 네. 음식료 세고 요즘에 음식료 세고 그리고 엔터 좀 세고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쪽이 원래 안 했던 사람이 시장의 주도라고 했던 이쪽에서 나가고 이제 그쪽에 해야 돼.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네.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가 매수 또는 그냥 보유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부 매도라도 하고 이걸 지금 봐야 되느냐 하는 판단이 지금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미국하고 연동을 좀 하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 실적 보고 미국의 방향을 좀 보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장은 고점으로부터 조정을 보일 때 미국은 뭐 1%, 2% 조정을 보이는데 우리는 0.3, 0.5 이렇게 조정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조정의 하락의 폭이 작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등을 줄 수 있거든요. 지금 판단하지 말고 그 반등이 어떻게 할지는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기 보유 종목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는 한국은행 금리 인하한 뉴스를 저도 전해드려야 됩니다. 3%에서 2.75%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을 1.9에서 1.5%로 대폭 하향 전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전망은 1.9%를 했습니다. 여러 워딩들이 있었는데 제가 픽을 세 가지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전해드릴 내용을요.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올해 추가로 1, 2회 인하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은 저희 가정과도 같다라고 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뉘앙스를 줬고요. 그리고 마지막 라인, 뭐 저 끝나고 나서 요 얘기를 또 해주실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되게 슬펐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다라고 뼈 아팠습니다. 내년도 한 1.8% 정도의 성장이 되리라고 예상하는데 이 정도 수준 1%대의 성장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우리 한국은 구조조정 없이 기존 산업에는 의존하면서 이대로 와서 네. 우리는 여기가 이제 한계 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에 좀 씁쓸하죠. 네. 씁쓸합니다. 그렇게 아마 근데 저는 변호사님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워딩들을 쭉 보면은 아까 잠깐 보니까 뭐 약간 푸념을 했나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공기자님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보다는 네. 경고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자꾸 경고를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도 전부 다 정치권에 대한 경고 그리고 재정 확장 정책 해야 된다. 네. 이런 경고 추경해야 된다. 그리고 구조조정 없이 이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얘기를 해요. 한국은행 총재로서 내가 할 일은 이렇게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쪽에서 행정부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예전 총재들은 안 했는데 네. 이런 워딩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산업에서도 정말 이제는 경쟁력이 더 이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렇죠. 뭐 대출이든 아니면 뭐 정부 지원이든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는 네. 기업들이 적지는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개별 기업으로 보면 진짜 너무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런 기업들이 좀 사라진 그 빈자리에 또 다른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서 또 그중에 또 큰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성격도 바뀌어가고 해야 네. 되는데 어떻게든 이제 있는 회사들 망하지 않게 그거에 너무 좀 매달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제 진짜 조금 더 같이 이 말씀을 나눠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구조적인 문제다. 네. 구조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의 은행들은 이제 희망퇴직 많이 받고 그랬는데 기업들의 평균 연령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증권사 특히 증권사들이 신입증을 거의 안 뽑아요. 뽑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 인원을 계속 줄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입증을 거의 안 뽑아요. 근데 기존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존의 직원들은 나이를 계속 먹으니 뭐 어떤 지점은 1급 부장이 막내야. 그래서 은행에 같이 가야 돼. 뭐 정수기 물 갈아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럴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네. 이게 획기적으로 한번
어떻게 바뀌지 않으면 거기서 뭔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변화가 안 겪어지는 게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일개 기업에 있는 직원으로서 우리 회사를 생각해봐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요. 실제는 이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우리 외환위기. 외환위기 이후에 외환위기 때 겪고 외환위기 때 나온 학번들이 몇 학번들이냐면요. 91, 92, 93, 94 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직업을 못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 이후에 우리나라는 신규 채용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 어려웠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계속했고 그 다음에 경력직 위주로 채용을 했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프로님은 산업을 얘기하셨는데 인력의 인구 구성에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 근데 예를 들어 인력을 좀 젊게 가고 싶어도 기존 인력들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매우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정년을 연장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이 젊어지기도 어렵고 또 전체적으로 위에서 보면 기업들 전체가 이제 좀 많이 활력이 좀 떨어진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서 이 산업 얘기를 하면은 우리 답답함이 분명히 있는데 아마도 답답하고 그렇지만 손 못 대는 데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위정자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의 입안자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번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막판에 뭔가 좀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의 추가 제재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루미늄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2026년부터는 전면 금지한다. 더불어서 우회로로 들어오는 것도 다 차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유 수입 금지를 강화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는 원유의 최종 목적지가 제3국이면 유럽연합의 항구에 들어와서 저장했다가 나중에 가고 이랬는데 이거 다 금지한다. 심지어 석유 시추 또는 가스 탐사에 쓰이는 유럽산 소프트웨어 수출도 다 금지한다. 그래서 굉장히 강화되는 내용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복잡한 얘기예요. 얘기하면 정말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손잡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잘 보면은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유럽연합에서는 또 러시아 쪽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뭐 섹터만 보면 되니까 어떤 섹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거하고 좀 약간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송유관을 원한다. 요거는 될 가능성이 되게 있어 보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게 과거에 진행이 됐었어요. 진행이 되다가 환경단체 반대를 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송유관 건설업체는 미국으로 다 돌아와라. 규제 승인이 빠르도록 조치를 취해줄 테니 다 들어와서 소유관 설치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테슬라 판매 급감은 말씀드렸고요. 테슬라에서 중국의 FSD 소프트웨어를 곧 출시한다. 는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이게 훨씬 더 기대감이 커요. 이제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도 있고 이걸로 인한 수익이 전기차 판매에 맞먹는 굉장히 큰 수익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애플이 선점해서 충성도 있는 고객한테 약간 부당한 것도 있지만 그냥 그 안에서 다 돈을 지불했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도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의 아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경제적 회사에서 충성도 있는 고객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테슬라의 주가를 이제 우리가 높은 가치에도 고평가에도 계속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중국에서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게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고로 BRD 있잖아요. BRD에서 이 자율무행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신의 눈이라고 하는 영어로 아예 신의 눈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요걸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이 FSD는
6.4만 위안. 6.4만 위안이면 얼마예요? 200원 곱하면 120만 원인가요? 아니요. 그렇죠. 120만 원. 120만 원? 엄청 150만 원 맞나요? 6만 위안이면 6만 위안. 아, 아닙니다. 1200만 원입니다. 아, 1200. 아, 그렇죠. 그렇죠. 아, 1200 예, 200 예. 곱해야 되니까. 그러니 진짜 월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진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을 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지 나왔을 때 그 파장 효과는 굉장히 클 수 있겠다라는 이제 시장의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로봇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요거 하나는 이제 우리 경 기자님하고 겹치는 뉴스인데 제가 겹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기 겹치긴 하는데요. 근데 저는 다른 뉴스하고 다시 연결돼서 가져왔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대차와 삼성 SDI가 로봇용 배터리 공동 개발을 하는 MOU를 체결을 했다는 거예요. 로봇에 최적화된 배터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 탑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출력과 사용 시간을 늘린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현재 로봇에는요 전용 배터리가 없어서 우리 전동 공구에 들어가거나 경량 뭐 전기자동차 이런 데 들어가는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해요. 지금 네. 그렇게 왜냐하면 작은 걸 써야 되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자 아침에 한국경제신문을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제2의 전기차가 될 것이다. 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복잡한 구조 및 비정형적 로봇의 특성에 맞는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휴머노이드 로봇 막 춤추는 것도 보여주고 막 덤블링하는 거 보여주고 맨날 나오잖아요. 네. 걔네들이 1시간 정도면 쓴답니다. 배터리가 1시간짜리예요. 그래서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국 언론에 나온 뉴스까지도 같이 가져왔는데요. 중국의 이 배터리 업체, 리튬 배터리 업체 하이파워에는 올해 로봇용 배터리 대량 생산 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소노다는 반도체 배터리를 지금 현재 청소 로봇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할 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리튬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엔진이 되어 배터리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것이다. 자, 요거 뭐랑 비슷하냐면요. 이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비교를 해보면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저런 거예요. 우리 AI의 하드웨어가 각광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AI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맞춤형으로 각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맞춤형 ASIC 반도체 그리고 그것을 서비스하거나 제품화 해가지고 상용화되는 것이 무엇으로 나올까가 관심이 올해는 화두가 됐잖아요. 네. 작년 아니었는데. 배터리도 똑같은 거예요. 배터리도 맨날 전기차만 얘기했잖아요. 전기차였는데 이제 새로운 AI에 접목한 디바이스들이 쫙 나오면서 네. 거기에 배터리가 진화되는 것을 똑같이 연동하면 돼요. 이게 더 세분화되고 변화를 갖는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 사이즈가 얼마나 될지는 뭐 엄청난 사이즈가 돼야지 주가도 발령이 받고 또 기업들도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아침 한국경제 뉴스로는 660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가 660억 달러요? 이 로봇용 전기 배터리 시장. 로봇용 배터리 시장이 예, 예, 예. 660. 네, 그렇게 정도 달러. 보더라고요. 오늘 80조. 비싸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것으로 인해서 뭐 그 산업을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닌데 결국은 엄청나게 커지지 않겠어요? 지금은 그렇겠죠. 그렇지만.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11번만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사상 최대 규모 감원했다는 뉴스가 좀 하나 있었는데요. 그리고 뭐 그건 지나가고요. 11번에 딥시크가 R1 모델 해가지고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우리한테는 보탬이 많이 됐습니다. 진짜 몇 번째 얘기하지만 너무 고마워요. 중국 고맙다고 오해하지도 마시고 딥시크가 나와서 우리 시장이 좀 살았어요. 네. 그런 부분은 왜 그냥 미국 주도로 엔비디아 네, 주도로 네, 있다가 우리 시장이 좀 이제 변화된 부분이 좀 있는데 R2 모델을 5월 정도에 선보이겠다고 했는데. 그보다 빨리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회사 측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세계 각국과 빅테크들이 잠깐 스톱 있어봐. 저거 나오면 무슨 기술이 있는지 볼 거야. 지금 다 이러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아, 그래요? 예. 신기술이 어떤 거 나오는지 굉장히 촉각을 지금 세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 딥시크가 확실히 전 세계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예. AI 쪽 이 업계에서는 진짜
뭐 저희야 이제 자세한 그 기술적인 디테일은 모르지만 그쵸. 네. 어마어마한 하여튼 충격, 심적인 그러니까 말이에요. 충격들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딥시크 나와서 우리 AI 얘기하고 AI 모두 다 모여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게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R2 모델 나왔는데 여기에 기술이 보니까 이 정도 비용으로 이런 기술로 이런 걸 할 수 있어? 이러면 또 달라지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딥시크의 R2 다음 버전 모델이 5월보다 좀 더 일찍 잘하면 뭐 한 4월에 나온다 치면 굉장히 또 빠르게 그 네, 시기도 얼마 안 좀 됐죠. 네.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또 투자 관련된 여러 조언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